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그제 24일째 이어오던 단식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단식을 중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으며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딸 전체주의 늪에 빠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만에 단식을 멈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복 상황을 살피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화요일 법원 출석을 최대한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내에선 탄원서 제출 등 지원 사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정치 공작한 대로, 기획한 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라며 입당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혀를 찼습니다. 민의의 정당을 특정 개인 방탄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움직임이 안쓰럽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아무리 버텨도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이탈표 색출 움직임을 겨냥해 개딸 전체주의, 마녀 사냥이자 이재명 사당화라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방탄국회에 이어 이제는 방탄법원을 만들려 한다며 정치 권력이 법원을 찍어 눌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 전담 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강대강 대치 속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과 머그샷법, 보호출산제 등 민생 현안 처리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사이인 10월 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 선출 등 변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와 재판 사안에는 지금까지 언급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는 그제 한 총리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며 그 모습으로 국민에게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4박 6일간의 유엔 총회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1개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등 순방 성과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공휴일과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추석 물가 등 민생과 관련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철근 누락 사태로 물의를 빚은 LH는 쇄신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철근이 빠진 아파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전수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철근 누락 사례가 더 있었는데요. 앞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신도시의 다른 단지인데 여기서는 주차장 기둥이 아닌 아파트 건물 외벽에서 철근이 누락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공공분양 아파트 신축 현장. 오는 2025년 6월 입주를 목표로 2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시행사는 LH. 앞서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단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곳 단지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도 건물 지하 쪽 외벽 철근이 일부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철근 누락 사례 대부분은 주차장 기둥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났다면 이 단지는 아파트 건물을 지탱하는 벽체 철근이 모자랍니다.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배치되는 벽체 철근이 각각 필요한 양의 4분의 1과 3분의 1만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정도로 철근이 부족하면 건물이 10층 넘게 올라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계업체도 인정했습니다. 현재 해당 동들은 보강공사를 병행하며 4, 5층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곳 단지는 앞서 LH가 2차례에 걸쳐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이뤄져 지난 5월 전수조사 대상에 들어갔고 실제로 검사가 진행됐는데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LH는 당시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었고 이번 사안은 주거동 시공구간 일부 구간에 발생한 오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즉시 공사를 중단했고 보강 방법까지 이미 검토된 만큼 조사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최윤종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최윤종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본 30대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남성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신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 김포 등에서 일가족 5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내가 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배경에 아내의 금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돈 거래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편과 아내, 9살 딸과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5명이 한꺼번에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서울 잠실동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져 숨진 아내 A씨의 금전 문제가 비극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 6월 채권자 3명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사기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한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했으며 추가 소환이 예정된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가족과 지인 등 주변에 돈을 빌리거나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 억대 보증금까지 가져다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살던 빌라에선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도시가스 요금 180여만 원을 미납해 곧 공급이 중단될 거란 안내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시댁 식구 간의 돈 거래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사망 전 행적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가운데 누군가 다른 2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김포 호텔에 A씨와 단둘이 투숙했던 9살 딸도 숨진 채 발견된 만큼 A씨가 살해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추락해 숨진 A씨를 제외한 가족 4명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40대 여성 A씨가 잠실동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동선 파악 과정에서 송파동 빌라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김포 호텔에선 9살 딸이 홀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김포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에서 경찰은 어머니가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인 이런 사건이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10건 이상 발생하는데 그릇된 인식 개선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생 딸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되고 어머니 A씨는 딸과 함께 투숙한 뒤 홀로 호텔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A씨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숨지게 한 뒤 부모가 자살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 김해에서는 중고등학생 남매를 살해한 뒤 50대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인천에서는 40대 아버지가 어린 자녀 3명과 아내를 잇따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녀 살해 뒤 자살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8년 7건에서 2021년에는 14건으로 3년 사이 2배나 늘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20년간 가족 간 살인 보도를 분석해봤더니 자녀가 숨진 경우가 거의 60%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생활고와 처지 비관, 금전 문제였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가 모두 숨진 경우 정확한 사망 경위 분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전문가와 아동 단체들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얼마나 어려웠으면이라는 온정주의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인식에서 감추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는 인식 개선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사회 안전망 강화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의심해 봐야 되는지를 알리고 교육하고 가능하다면 좀 더 선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반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자녀와 손자녀 비속살인죄도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존속살인죄처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3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최근 교사들의 교권 회복 요구 배경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아동학대 행위자로 낙인이 남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가르치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 1년 뒤 피해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수사기관과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이 나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누명을 벗은 줄로만 알았는데 A씨는 최근 자신이 여전히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중앙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있는 거죠. 그때 신고 접수가 됐으니까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한 아동통합정보 시스템. 의심 신고만 들어가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이름이 올라갔는데 정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아동학대의 낙인은 그대로 남았고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지도 않은 겁니다. 제가 받은 모든 서류에서 이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고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세부 내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지난 2021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시스템에 등록된 3,000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남은 경우는 700건이 훌쩍 넘습니다. 관련 기관은 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는 만큼 무고한 사람이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든가 그런 게 철저히 무시되는 거죠. 헌법선에서 위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고한 사람의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뒤에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교육부가 영유아와 N수생 관련 사교육비 실태 파악에 나섭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내년 유아 사교육비 조사 사업과 N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 사업에 각각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N수생 사교육비 관련 대책도 세울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늘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민 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서민들이 대출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이 새롭게 내준 가계신용대출은 5조 8천억 원, 대부업체는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두 업계 대출액은 모두 합쳐 12조 8천억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난해 내준 가계신용대출의 60% 수준입니다. 고금리의 연체율까지 늘자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이 큽니다. 수익성 악화로 아예 대출 문을 닫는 저축은행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과 결합된 금리 상승으로 전체적인 금융 위험도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 부분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취약 금융 차주들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쪽으로 실제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6,800건에 육박합니다. 2천여 건에 그쳤던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 어려운 거는 채무 문제 때문에 구매력이 고갈됐다는 거거든요. 많은 높은 이자가 적용이 되는 채무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오면 바로 완판되는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을 포함해 정책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또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10월 4일로 자동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줍니다.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끼어들기와 버스 전용차로 위반, 음주운전 집중 단속과 함께 신호체계 탄력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경찰청은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기차역과 터미널,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묘길 등 차량 혼잡이 예상되는 41개소에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계는 이색, 또 고가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고가의 위스키부터 정기 배송 한우까지 다양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 편의점이 내놓은 추석 선물용 위스키입니다. 1949년과 1966년 숙성을 시작한 위스키 가격은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입니다. 아직 한 병도 팔리진 않았습니다. 진짜 1억 원짜리 위스키를 집 앞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지와 그리고 국내 몇 병이 있는지 그리고 배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온오프라인 고객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선물용 골드바는 한 달 새 7억 원어치 팔렸습니다. 다른 편의점은 판매가가 100만 원이 넘는 TV와 안마의자 같은 고가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고가의 상품들이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선물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50만 원을 내면 6달, 1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매달 한우를 배송해주는 상품을 출시한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선물을 정기적으로 선물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어서요. 이를 반영해 올 추석에 한우 선물 세트 정기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증가하는 고가 선물 수요를 반영한 조치라고 유통업계는 말합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는
5만 원 이하 선물은 지난해 추석 때와 판매량이 비슷한데 20만 원 이상 선물은 18% 정도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불황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정말 이렇게 좀 가성비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아예 프리미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품으로 내놓는 이런 것을 이제 투트랙 전략을 한다라고 하는데, 높은 물가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 패턴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가 바이든을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 캠페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 직접 피켓을 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정책 핵심이 중산층을 늘리는 거라고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at auto workers help create America's middle class. They deserve a contract that sustains them in the middle clas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동차 노조 파업 원인이 무리한 전기차 육성 정책 때문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때렸습니다. 더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 will stop the disaster known as Bidenomics, which means inflation, taxation, submission, and failure. That's what it means. 최근까지 1~2%포인트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던 두 사람 지지율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가 52, 바이든이 42로 트럼프가 10%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같은 조사에 비해 바이든은 2%포인트 내려가고 트럼프는 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국정 지지율도 37%에 그쳤습니다. 탄탄한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겼고 소득과 물가 정책에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성향 응답자 62%는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를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성향 응답자 54%가 지지하는 등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를 실시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다른 여론조사와 상충하는 결과가 나와 이상치일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영토 분쟁이 재발해 이른바 인종 청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또 발칸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코소보에서도 무장 세력이 현지 경찰을 살해한 뒤 대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살던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차를 타고 줄지어 국경을 넘어옵니다. 인종 청소로 불리는 대학살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지만 12만 명의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자치공화국을 세운 곳.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19일 지뢰 폭발로 자국 민간인이 사망하자 나고르노 카라바흐 일대를 공격해 하루 만에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Լեռնային Ղարաբաղի հայությունը այսօր էլ էթնիկ զտումների վտանգի առաջ է։ Վերջին օրերին Լեռնային Ղարաբաղ հումանիտար բեռների մուտք է տեղի ունեցել, բայց դա իրադրությունը չի փոխում։ 아르메니아의 우군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한동안 소극적이었지만 주민 대피 과정에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소보 북부 바니스카 마을에 난입한 무장병력의 모습입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이들이 총격전을 벌여 현지 경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웃 국가인 세르비아에서 보낸 세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괴한들은 지프차와 장갑차까지 갖춘 채 대치하고 있습니다.
Sulmet mbi policinë tonë janë duke vazhduar. Janë së paku 30 persona të armatusur rënd, profesionist, ushtarak apo polic, të cilët ndodhen në rrethimin e forcave tona policore. 화약고와 인종 청소라는 공통 분모를 지닌 나고르노 카라바흐와 코소보에 그동안 잠잠했던 분쟁의 불씨가 동시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볼 기사는 동아일보에 실린 대법원장 공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어제로 만료됐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았지만 신문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권한 대행이 어디까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인데요.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내부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제한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때에 따라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는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또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두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도 차차 시작돼야 하는데 이 역시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늦어져서 대법관 2명까지 추가 공석 사태가 빚어진다면 상고심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내에서는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새 후보자를 서둘러서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는 없다면서 우선 국회의 논의 과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저위험 권총 성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이 지급된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취재한 결과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성능 미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저위험 권총 100정을 구매해서 이 중 일부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경찰이 설정한 15개 목표 항목 중 4개가 기준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낙하 충격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총이 잘못 발사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일선 경찰들은 사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저위험 권총의 탄환은 플라스틱 재질인데 총알 깨짐 현상이 발생하거나 총기 염수 테스트 결과 일부 부식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총기 전문가는 저위험 권총이 현재 보급돼 있는 일반 권총들에 비해서 2배가량 가격이 비싼데 품질이 이 정도라면 보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측은 제조사와 보안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또 이후에 납품 검사를 진행하고 보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MZ세대의 명절 계획과 또 인식을 다룬 기사입니다. 이번 추석은 임시 공휴일의 개천절까지 이어지면서 황금 연휴로 불립니다. 오늘부터 해서 월, 화, 수 혹은 개천절 이후 수, 목, 금 이렇게 사흘씩 휴가를 낸다면 최대 12일까지 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 가기 어려운 유럽 여행 등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인천공항 하루 이용자가 16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2.7배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한편 여행을 떠나는 이들과는 정반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물가로 힘든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형마트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건데 뭐 어떤 이유로든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MZ세대가 이렇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MZ세대들은 명절 귀성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신해서 개인 재충전 시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고요. 코로나 때 6번의 명절을 거리 두기로 지내면서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가족들은 가능할 때 찾아뵈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주말 동안 아시안게임의 뜨거운 열기에 좀 빠져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금메달 5개를 따내면서 종합 2위에 올라 있죠. 앞으로도 여러 종목에서 멋진 국가대표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데 경향신문에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e스포츠 경기장은 마치 UFO의 모습처럼 원형으로 무대가 꾸며져 있고요. 이를 둘러싸고 관객이 들어서게 됩니다. 약 4,500석 규모라고 하는데 예선전에도 이미 관중석은 가득 찼고요. 이번 아시안게임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입장권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특히나 인기가 정말 많아서 유일하게 추첨 방식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는 게임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난 22일 중국에 입국할 때부터 정말 많은 팬들이 몰리면서 취재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이상혁 선수에 대해서 e스포츠계의 마이클 조던이다, 항저우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그러한 기대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혁 선수가 출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는 오늘 오전 10시 홍콩을 상대로 첫 예선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3시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자, 오늘도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종목의 선수들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9월 2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대회 첫날 태권도 품새 종목에서 강완진과 차예은이 각각 남녀 개인전 금메달을 석권했습니다. 자카르타 대회 단체전 금메달 강완진은 항저우 리난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열린 남자부 개인전에서 타이완의 마윈중을 꺾고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 첫 금메달 영예를 안았습니다. 차예은은 공인 품새 고려와 자유 품새로 치른 결승전 1, 2경기에서 일본의 니와 선수를 눌렀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에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반도체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인데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이 보조금 규정을 확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겼나요? 이번에 확정된 것은 반도체법의 이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이라고 해서요. 3월 달에 이미 이제 초안이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자면 이 반도체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보조금을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과 같은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의 실질적인 확장이 있을 때 전액 그 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 확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요. 첨단 반도체의 경우는 10년간 생산 능력이 5% 이상 확장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단이 아닌 범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낮은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10% 이상 확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최종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규정이 확정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는 제한이 생겼는데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점 때문인 건가요? 일단은 3월 달에 나온 초안에 비교해서 크게 이제 나빠진 점이 없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취했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개선된 점도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생산 능력을 측정을 할 때 원래는 월 단위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이제 연 단위로 하겠다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월 단위로 하게 되면 사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생산 능력이 더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데 네. 이 월 단위로 이제 계속해서 변동하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 능력을 측정하면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연 단위로 이제 평균적인 그런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나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무부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미 구축 중인 설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조금 개선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피한 거지 뭐 국내 업체로서는 여전히 힘든 상황인 건 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완 TSMC가 그 압도적인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파운드리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는 이 설비를 일단은 갖추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진 업체, 하지만 생산 기술은 없는 그런 업체들이 이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그 생산을 위탁받은 업체를 우리가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업체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파운드리 업계에서 세계 1위 업체는 대만의 TSMC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대만의 TSMC가 1위고 이제 삼성전자가 2위인데요. 예. 최근에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만한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 인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네. 인텔이 한때는 PC에 들어가는 중앙 처리 장치에 있어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그래서 반도체 선두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사실은 뭐 좀 약간 방향을 잘못 잡아서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사실은 명함을 내밀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인텔에서 최근에 이제 1.8나노급의 이 반도체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나노 단위로 이제 측정이 되는 것인데 이 나노 단위로 측정이 되는 것이 반도체에 있는 회로의 선폭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웨이퍼에다가 전기가 지나가는 회로를 이제 인쇄를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선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첨단 기술이 이용이 되고요.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화웨이에서 스마트폰 최신 기종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7나노급의 반도체가 사용이 됐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세계의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서 생산하는 지금 반도체를 보면 3나노급의 이제 반도체가 양산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이 선두 업체가 바로 이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입니다. 네. 뭐 앞서 얘기했던 반도체법도 그렇고 지금 그런 파운드리 경쟁도 이렇게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은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면? 예, 어느 정도 이제 우려는 되는데요. 이유는 이제 3나노 그 급의 반도체에서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와 TSMC가 독보적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인텔이 1.8나노급의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죠. 근데 아직 인텔은 3나노급을 양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양산을 해서 내년에는 1.8나노급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3나노급에서는 사실은 아주 굉장한 그 경쟁 업체까지는 되지 않지만 이제 2나노급 내지는 1나노급대로 가게 되면 인텔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게 되면 지금 2위인 삼성전자로서는 조금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이제 올해 2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TSMC가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매출 기준 한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11%대 따라서 그 격차가 1, 2위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인텔이 가세를 해서 적어도 2위 업체는 잡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안 그래도 1위와 격차가 좀 큰데 3위가 지금 치고 올라오니까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이 지금 예상보다 길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도 좀 출렁이고 있는데 당장 그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지금 많이 올라졌더라고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단 금리가 다시
7%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출 금리가 이제 꿈틀대고 있는데요. 예. 이제 고정 금리도 그렇고 변동 금리도 그렇고 상단이 다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정 금리 같은 경우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 금리는 은행채 이제 5년물을 주로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미 연준의 이제 긴축이 오래 갈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에 시장 금리가 일단은 좀 뛰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대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채를 계속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이제 커지면서 시장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코픽스라고 해서 이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이제 가중 평균한 값인데 이것도 역시나 은행채 발행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상향 조정이 될 이제 예정이거든요. 따라서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예금 금리도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이제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 이제 예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수신금리 경쟁이 있었는데 이때 확보했던 예금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서 예금이 다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다시 은행들이 이제 수신금리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신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에 이 은행들의 자금 조달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또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데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조금 올라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상당 기간 이제 지속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미 연준의 공개시장조작위원회 그 발표가 있었죠.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매파적 동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 그 미 연준 인사들의 금리 혹은 뭐 경기 전망에 대한 그런 수치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 내년에 기준금리가 원래 이제 6월 달에 발표할 때는 내년 말 정도면 기준금리가 한 4.5% 정도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었는데 이번에는 내년 말에도 5.0%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즉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 더 길어질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까도 뭐 언급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런 그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가계대출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그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가계대출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 좀 살아나는 것과 관련이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주택 시장에서 최근에 공급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착공 실적이나 아니면 인허가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고 이게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거에다가 앞으로 이제 지금도 현재 인건비라든지 아니면은 건설 자재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에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지겠다, 아니면 집값이 더 오르겠다라는 전망이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계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라도 지금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는 그런 수요 혹은 그런 의지들이 좀 충만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주 경제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연휴 기간에 미국에서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지표인 건가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물가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사실은 좀 고정되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구매하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물가 지수를 산출을 하는 것인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그 개인들이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산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어떤 물건이 소고기가 만약에 돼지고기보다 많이 비싸진다. 그럼 사람들이 소고기 소비를 줄이고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는 단기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에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비해서는 그 물가가 상승하는 폭을 좀 덜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정확한 물가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PCE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제 미 연준이 앞으로 얼마만큼
그 기준금리를 더 오래 고금리로 가져갈지라든지 아니면 물가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연준에서는 뭐 추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매파적인 그런 성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통화 정책 흐름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추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추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느리다는 것인지 문제긴 한데 앞으로 11월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는 만큼 그때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고용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본다면 추가금리 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금리가 지속되는 기간은 일단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도 고금리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혜미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전 0시 25분쯤 울산시 북구 진장동의 한 음식점 옆 골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번지면서 음식점 외벽과 지붕이 탔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5분쯤 전북 순창군 광주 대구고속도로 강천산 휴게소 근처에서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등 일가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처리를 위해 일부 차로가 40분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하늘빛이 흐린 곳이 많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서울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약간 빗방울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오늘 낮 동안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가 잦아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서늘하다가도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밤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며 퇴근길 무렵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전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이 비는 모레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9도, 대전 18.5도, 대구 18.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는 등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추석 연휴 동안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